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맹주영 아우스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제일 멀리 왔고요. 부산까지는 와봤어요. 제가 울산, 부산, 중부권도 많이 다녔는데 제주까지는 처음입니다. 제가 저희 강정 미사 오고 또 실무자 연수 같이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제주 강의하러는 처음 왔고요. 이렇게 소개도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이걸 제가 그냥 프로필을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보통 그냥 보시고 이렇게 맹주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셨어요. 누구 알렉산델 형제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아마 제주 평협의 수준을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쑥스럽습니다. 근데 소개받은 대로 저는 교수가 아닙니다. 아까 한 분이 저를 보고 교수님 이러셔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워했는데 제가 머리가 뻗어졌다고 교수가 아니고요. 저는 그야말로 일하는 실무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양력과 학력이 드러났는데 지난 한 15년, 약 20년 가까이 가톨릭 농민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받았던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그리고 지금은 환경운동에 이렇게 쭉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글로도 적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10가지 계명, 그 즐거운 불편 운동, 이것도 제가 수년 전에 썼던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원고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몇 년 전 거라서 아직 업그레이드를 못했는데요.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탁월한 지식과 해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제가 경험하고 실천하고 느낀 바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식사들은 하셨나요? 네, 저도 못했으니까요. 참고 들으세요. 네. 저는 오다가 국수 한 그릇 먹었어요. 네. 공항에서 한 그릇 후딱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죠? 실에 빠져 있는 토끼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요.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여기는 없어요, 얘기가. 실에 빠져 있는 토끼가 집에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땅땅땅 두드리더랍니다. 누가 왔게요? 거북이가 오면 한 대 맞겠죠. 너 왜 나를 이겼어? 이러면서 거북이보다 더 느린 친구가 왔어요. 지렁이도 나오고, 지렁이는 아니에요. 달팽이 맞습니다. 달팽이가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발밑에서 달팽이가 야, 너 나랑 한판 붙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기가 막힌 토끼가 발로 이렇게 뻥 찼답니다. 이렇게 뻥 차니까 날아갔겠죠? 열심히 몸을 만들었습니다. 토끼가 1년 동안. 그래가지고 다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맞아요. 거북이가 또 이겼습니다. 토끼가 또 잠을 잤어요. 그 실에 빠져있는 토끼가 또 집에 와서 있는데 누가 와서 또 문을 땅땅땅 두드리더랍니다. 누가 왔게요? 네, 달팽이. 다 아시는군요. 이 평협분들의 수준이 아주 잘 모르는 얘기예요. 달팽이가 뭐라 그랬게요? 이게 질문입니다. 너 나를 찾어? 상당히 전투적인 우리 자매님 같으세요. 한판 붙자.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붙자. 아주 경쟁에 아주 네, 그것도
얼레리 꼴레리? 제가 강연 많이 다니는데 저에겐 처음 들어봐요. 얼레리 꼴레리는 놀려 먹자 이거죠? 그것도 괜찮다. 예. 달팽이가 그랬대요. 너 지금 나 찾냐? 그랬대요. 썰렁함이 여기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너 지금 나 찾냐? 그랬대요. 이해하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1년 동안 기어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너 지금 나 찾냐? 이랬대요. 아시겠죠? 네. 제가 서울교구 모본당에 노인대학 특강을 갔는데 사실 노인분들은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다 사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딱 드렸더니 아무도 안 웃으세요. 조용해요. 봉사자들만 웃으세요. 와 그러고 여기서 웃으세요. 와 하고 웃고. 중고등부 애들이나 대학생들은 와서 때립니다 저를. 그게 썰렁한 유머냐고 그게. 추워 죽겠다고 아주 막 맞기도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디 본당 강의 하다 보면 한 15분 지나면 저쪽에서 막 웃어요. 이해가 되신 거야 이제 그때. 주로 이제 우리 고학년 분들이신데 여기 다들 젊으신 것 같아요. 금방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아까 환경에 관한 PPT 보셨죠? 아까 제가 드릴 말씀 다 우리 어린 친구가 나와서 제가 뒤에 할 10개명 그러니까 즐거운 불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강의하는데 김 빠져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 얘기했듯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느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다 빨라야 되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한 수녀님께서 환경은 느림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오늘 서울에서 제가 낮에 일하고요. 2시에 제가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7층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2시에 나와가지고 지하철로 공항철도 타고 김포 와서 김포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왔는데 6시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빠른 거죠. 이게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요즘엔 그 KTX 아시죠? 제주도에는 없죠. 제주도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일이 없죠. 제주도는 사실. 제가 지방에 많이 다니는데 광명역에서 대구 가면은 1시간 반 걸려요. KTX. 졸지도 못해요. 졸면은 부산 갑니다. 그냥 3시간이면 가거든요. 정말 빨라졌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전부 다 빨라야지 좋다 그러죠. 근데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느린 이야기입니다. 마치 요즘 세상이 빠름이 절대선이고 그야말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지렁이, 달팽이, 거북이 같이 조금 느린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집은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한 거니까요.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이 앞에 내용을 좀 편하게 TV 보시듯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주무셔도 됩니다. 다리도 뻗고 이렇게 기대셔도 되고요. 앞자리에 보셔도 여기 성당이구나. 그러면 안 되시고 하여튼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점을 생각할 때 고대 아주 옛날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는 어떻게 자연을 생각했을까? 그냥 있는 거였습니다. 자연은 그냥 살아있는 것. 그래서 영어에서 physics라는 영어의 자연이란 말은 꽃봉오리를 보고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대 시절에는 인간이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갔던 시절입니다. 고대 다음에 이제 중세입니다. 중세 때는 뭐가 부흥을 하죠? 우리 카톨릭 교회, 종교가 아주 부흥하는 시절입니다. 이 중세 때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아우스팅인데요. 아우스팅 성인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는 2권의 책이 있다. 계시가 뭐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창조된 책이라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제주도의 환경, 한라산의 비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창조주 하느님의 의지와 뜻을 읽는 아주 좋은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자연을 지키면서 함께 살아갔죠. 여러분들이 프란치스코 성인 아시죠? 여러분들 그 프란치스코 본명도 있으시죠? 이분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생태 주보 성인입니다. 생태가 명태, 동태 그 생태 아니고요. 생태, 생명, 환경, 이컬러지 할 때 그 생태, 그러니까 교회 환경 운동의 주보 성인이 누구다?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지난 1990년대에 우리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태양 보고 형님, 달 보고 누님, 그리고 늑대랑 막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 막 그런 동화책들 읽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의 과제에 다가갈 수 있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중세 때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시고요. 또 한 분은 힐데가르트 성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수녀님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독일 빙엔 지역에 사셨던 중세의 독일 교회의 수녀님이세요. 수녀님이시면서 이분은 탁월한 생태적 감수성으로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산에서 그런 치유석을 가져다가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느님 창조 세계에 아름다운 노래와 많은 시와 방대한 저수를 남겼던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여성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빙엔의 힐데가르트 성녀입니다. 이분에 대한 일생을 얼마 전에 그 위대한 계시라고 영화로도 한국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살아가셨을 때가 언제다? 바로 중세 때였습니다. 이런 중세 다음에는 뭐가 오죠? 근대, 르네상스, 모더니티 들어보셨죠? 이때는 인간이 자연과 종교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는 르네상스 시절엔 인문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이제는 신은 그냥 있는 거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이야말로 가장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면서 내가 중심이 되니까 밖에 있는 것들은 남이 됩니다. 주체, 나와 남이 이분법적으로 따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되면서 자연을 그냥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존재인데, 이제는 밖에 있는 그냥 그런 존재, 대상, 우리가 마음대로 욕망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사고방식들을 더 심화시켜줬던 생각들이, 여러분들 그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 쓰죠? 자연도 큰 기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자연을 막 석탄도 캐고 나무도 베고 막 물도 더럽히다가 나중에 고장나면 그때 가서 고치지 뭐, 이런 생각이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17세기 초에 자본주의와 함께 시작된 이 생각이 바로 오늘날 산업자본주의와 산업문명의 가장 중심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자연을 상품화시켰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산업문명이 17세기 초에 시작되면서 정말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로 인간의 문명은 발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후유증이 있으니,
첫 번째가 바로 이 빈부의 문제입니다. 산업혁명 그리고 이 산업자본주의 문명이 계속 발달하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늘날까지 인구의 8억 명, 약 10% 가까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고 골고루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더라. 빈곤 문제. 두 번째는 바로 생태계의 파괴 문제입니다. 산업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생태계 문제는 오히려 우리의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기계론적 생각으로 인해서 점점 지구온난화라든가 물 부족, 사막화, 다양한 생물종들의 멸종이라는 이러한 생태계 위기의 상황들을 회복하지 못하더라라는 이 문제점을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근대에 있어서의 관점들을 봤다면 이제는 현대, 오늘날 우리 현대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생태 문제를 제기했던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레이첼 카슨이라는 미국의 여성 생물학자가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 DDT 아시죠? DDT 그 6.25 때 그 미군들이 들어와서 이 잡는다고. 저는 경험 못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뻗어졌다고 6.25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 어립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어른들이 겪어봤을 텐데 이 DDT 같은 경우는 아주 인류 발명 중에 아주 탁월한 그때 당시에는 발명품이었습니다. 제초라든가 질병, 해충들을 죽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만든 사람은. 근데 이 DDT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정원에다 뿌린 거예요. 잔디밭에도 뿌리고 밭에도 뿌리고 여기저기 막 뿌렸는데 요즘처럼 이제는 봄이 지났죠. 이제 여름인데 지난 봄처럼 봄이 왔는데 밖에 조용하더라. 왜? DDT를 마구 뿌렸더니 아까 지렁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렁이가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지렁이를 새가 먹고 하늘을 나는 새가 떨어져 죽고 다시 떨어진 새를 상위 포식자인 오솔이나 너구리나 곰이 잡아먹고 또 죽은 겁니다. 그래서 봄은 왔는데 자연의 생태계 순환의 고리가 끊겨서 조용하더라.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바로 침묵의 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DDT 여기 써 있죠.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이분이 바로 레이첼 카슨이라는 생물학자고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책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정부가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그 총 맞고 돌아가셨던 미국 민주당의 그 아주 잘생겼던 그 젊은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 책이 마치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읽히게 된 겁니다. 그 책 봤어? 이러면서. 그러자 미국의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DDT가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청문회를 요청을 합니다. 이거를 조사해달라. 국민의 건강에 위협 요소가 있다더라.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고 그 청문회 결과 DDT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이 DDT는 이제 60년대 초반에 사용 금지가 되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사용하지 않죠. 그 이후에 제3세계 국가들 우리나라들까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인류가 산업 문명의 개발품으로 만들었던 DDT를 통해서 우리가 잘 쓸 줄 알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결국 우리 인간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현대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은 이게 어딘 줄 아세요? 대답 안 하시면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라고요? 지구입니다. 여기가 달이에요. 여러분들 달에 제일 처음에 갔던 우주선이 아폴로 몇 호죠? 11호입니다. 11호. 13호까지 갔어요. 아폴로 11호가 69년에 그 닐 암스트롱이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어르신들 흑백 TV로 이렇게 걸어가서 국기를 꼽던 그 장면이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11호가 가기 전에
답사를 갔던 게 바로 아폴로 8호 우주선입니다. 아폴로 8호 우주선이 이때는 랜딩을 하지 않고 달 궤도를 따라 돌고 올라오다가 우주인이 지구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자 마치 지구의 모습이 지구가 마치 돋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이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찍어서 이제 지구로 보내줍니다. 나사로. 그래서 이 사진의 이름이 지구도지입니다. 그러자 이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면서 다음날 크리스마스 날 미국의 작가인 아치볼드 맥클릿이라는 사람이 야,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있는 작고 파랗고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아름다운 지구에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구를 밖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물론 뭐 구소련이나 이 미국의 우주인들과 과학자 정도들은 봤겠지만 이 사진, 지구도지 사진이 처음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진이 공개된 다음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살리자는 지구의 날 행사, 지구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환경의 날, 6월 3일이죠. 4월 22일 지구의 날. 환경의 날과 같은 환경운동, 무브먼트가 시작된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환경의 문제들은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어딘 줄 아시죠? 예, 맞습니다. 이라크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많이 죽을까요? 예, 맞습니다. 군인보다도 시민들, 어린이, 여성, 노약자, 오히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러한 무고한 희생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자연의 죽음입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군이 유정을 폭격했고 그 유정에서 많은 원유들이 나왔고 그 원유가 이라크의 습지, 사부카라는 습지를 덮어서 몇백 년이 지나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고 그때 당시 나왔던 연기들이 하늘의 새들조차 날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라크 전쟁에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전쟁은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보다도 더 심하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대충 보니 중국, 제주도에 중국인들 많이 오시죠 요즘에. 정신이 없어졌어요. 비행기 탔더니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들. 하여튼 중국,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초동에 있는 그 저희 까리타스 복지관 가서 환경 강의를 하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그랬더니 불야성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중학교 친구가 앞에서. 그래서 저 혼자 한참 웃었는데 맞아. 그 성이 많잖아요 중국에. 뭐 자금성도 있잖아요. 야, 자금성도 있는데 불야성이라고 없겠냐? 그리고 제가 혼자 웃었는데 불야성은 아니고요. 중국 베이징입니다. 북경 올림픽을 했던 이 중국인데 요즘에 제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개발과 인구가 우리 인류의 개발의 정도와 문명화의 정도가 우리 인류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 거다.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큰 차와 큰 집, 큰 냉장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미 중국 사람들의 10% 이상은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서구화되고 개발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학자들은 지구의 자원이 현재 지구를 포함해서 2개에서 3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규모가 큰 나라들의 개발이 지구 환경에 대한 부담도 점점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주도도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뭐
제주도 바나나가 이렇게 부산까지 올라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점점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그린란드의 2005년입니다. 여기가 대륙처럼 빙하가 있던 지역인데 여기가 녹아서 폭포가 된 겁니다. 이게 2005년이니 뭐 7년 지금은 더 하겠죠. 이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죠. 쓰나미가 있었고 이것도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대재앙 중에 하나다. 이거 제가 직접 일본 가서 구한 사진인데요. 이 지역은 아직도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이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그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서 이 지역에 핵으로 오염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조금 이따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 수년 전에 저희가 태안에 기름이 유출됐었죠? 서해안에 기억나시죠? 예.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때 누가 바다에다 기름을 붓죠? 예. 바다가 나 기름 좀 버줘 이러지 않았죠? 삼성, 이때 여러분들 그 인천공항 가시다 보면 저기 육지 사람들은 인천공항 가다 보면은 그 인천대교라고 큰 다리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거쳐서 가면 좀 빨라요. 근데 거기가 너무 비싸긴 한데 그 다리를 만들면서 일을 했던 삼성중공업 소속의 T5 여러분들 크레인선 아시죠? 크레인선을 끌고 오는 T5 예인선 배를 끄는 그 배가 쭉 배를 끌고 내려오다가 태안쯤에 와서 파고가 한 6m 정도가 되면 배들은 다 정박을 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 T5 예인선이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하다가 예인선 줄이 뚝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오일뱅크 아시죠? 현대전공에 기름 갖다 주는 홍콩 국적의 허베이 스피리트라는 큰 유조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꿍 하고 박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름이 새기 시작했죠. 이게 접니다. 예, 제가 모자를 쓰면 몰라봐요, 사람들이.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국민들 대단합니다. 이때 가서 전부 다 닦아내고 정말 해서 지금 서해안 이쪽, 태안 쪽 수산물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보상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문제지만 아주 먼 데서 석유를 가지고 와서 유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석유 물질 문명 중심의 사회적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한반도 대운하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 들어보셨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네? 네. 겁나 성당에서 이런 얘기하면 제가 대림특강 사순특강을 가서 이 얘기를 드리면은 지난해 대림특강 때 이명박 대통령 뭐죠? 여쭸더니 삽질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걱 그 큰 본당이었거든요. 수유모동 본당이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유수의 최고의 건설회사 사장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삽질은 유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잘하시는 게 바로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기. 그건 이제 벤치마킹이라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한반도 대운하를 얘기하시면서 했던 모델이 바로 이 독일의 마인 지역과 도나우 지역을 잇는 일명 MD 운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를 만들어서 물동량을 창출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기 부흥시켜서 잘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독일은 운하에다가 배 띄워도 됩니다. 강에다. 왜? 이쪽 사람들은 물을 어디서 먹죠? 지하수 캐 먹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지하수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석회암이 많아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어디서 먹죠? 예, 강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많은 세계 유수학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자기들의 취수원에다가 배 띄우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반대를 한 거죠. 국가 비상사태가 올 수 있다. 물을 못 먹으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제발 대통령님 강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국민들이 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자들이 생명의 강 걷기를 하고 저는 요쯤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가 낙동강 을숙도 하구연입니다. 여기서 좀만 더 내려가면 을숙도가 있고 남해와 낙동강이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수도자들, 종교인들이 함께 나서서 생명의 강을 살리자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걸었죠. 그러자 지난 2009년에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하 사업 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상의 포기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한 1년 잠잠하시다가 그래도 내 임기 내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러셨죠. 근데 우리나라의 강들이 언제 죽었었나요? 살리기를 하자 그러는데 이 강들이 죽은 강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나라의 강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지금 거의 이제 완공을 하시겠다고 6월 달에 하시는데 영어로 하면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토레이션의 개념은 죽은 거를 다시 회복하는 복원의 개념입니다. 국제적인 리스토레이션의 개념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를 자연화시키는 겁니다. 독일도 그렇고 많은 운하들이 이런 형태로 재자연화되는 개념이 리스토레이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됐던 거를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바꾸어낸 겁니다. 이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회룡포입니다. 여기가 되게 그 회룡포 굽이굽이 흐르는 물인데 여기에 겨울에 제가 발을 담궈 보면 발밑으로 모래들이 쫙 흘러다닙니다. 층층이. 그래서 상류에 축분이나 이런 오염물들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갈아주는 거죠. 샌드페퍼처럼. 그래서 구불구불 흐르면서 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강의 모습들이죠. 이거는 낙동강 1경, 비경 중에 하나인 여기 경천대입니다. 이 경천대 모래밭의 새벽에 찍은 사진인데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이 4대강 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아까 그 모래밭이 지난 2011년이죠. 이미 지금은 다 완공돼서 콘크리트화 돼 있고 요 지점들이 다 이렇게 파괴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 지율 스님이라고 아시죠? 도롱뇽 소송 때문에 유명해지셨던 그 스님과 함께 저희가 이쪽에 갔을 때 이 지역 인부들이 저희를 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발 이 사업 좀 멈추게 해달라고. 인부들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양심에 찔려서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보고 막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서울 사람들의 상수원인 여주 남한강 상류 지역의 바위늪굽이라는 길입니다. 이 지역을 제가 저희 활동가들이나 이제 서울교구 신자들과 몇 번 걸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길을 걸으시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왜냐? 처음에 막 애들도 저절 떠들고 가다가요. 나중엔 조용해집니다. 강소리 들리죠? 옆에서 새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리면 야,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으면서 점점점 걸어가면서 침묵에 잠깁니다. 정말 하느님의 창조 질서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늪구비가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선정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러줘야 하는 첫 번째 자연유산 대상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4대강 사업 한강 공구로 편입되면서 이렇게 다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헤천 지역을 준설을 해서 다 물을 집어넣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인공적으로 아스팔트와 자연 식재를 해놨습니다. 어느 게 친환경적인지는 하느님의 창조의 모습이 어느 건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놓고 이제 완공이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물이 셉니다. 곳곳에서.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학자분과 함께 가서 댐이 이렇게 물이 셀 수 있는 겁니까? 물어봤다. 여러분들 댐이 물이 셀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셀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독일 학자가 그럽니다. 댐이 물을 샌다는 모습은 샌다는 것은 이 댐은 균열되고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는 증거다. 이게 맞죠. 근데 그들 공사하시는 분들은 셀 수 있다가 맞대요. 그래서 여기다 에폭시를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덧붙이고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정말로 무너지면 저희들이 또 이 밑에 살아가는 농민들 이런 분들이 또 힘들어지잖아요. 돌아가실 수 있고 이런 문제들. 또 이거는 뭐 작년에 합천보둔치에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헬기 타고 오신다고 완공한다고 갑자기 오신다니까 뭐 나무도 없고 없으니까 여기다 칠을 해버렸습니다. 파랗게. 이게 이 전시 행정의 모습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죠 사실. 그리고 6.25 이후에 이 호국의 다리 같은 경우도 낙동강 호국의 다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계속되는 준설을 이 안에서 모래를 파내면요 요 밑에는 보강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콘크리트로. 그래야지 튼튼해집니다. 근데 보강공사는 여기와 요 옆에만 하고 나머지는 방치한 채 계속 준설을 하니까 뚝 끊어진 겁니다. 기반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또 하나 여러분들이 두물머리라고 들어보셨죠? 저기 한강, 여기도 서울 사람들의 상수원인데요. 남한강과 북한강에 두 물의 머리가 만난다 그래서 이제 두물머리라 그래서 예전에 이 서울 사람들 껌 씹으면서 연애할 때 이렇게 옛날에 좀 젊었을 때 이 다니던 그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눗물 풀어서 손 닦으면 벌금 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여기가 이제 친환경 지역이고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지난 30년 넘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친환경 농업이었습니다. 유기농업, 생명농업. 근데 여기가 4대강 사업 한강 1공구로 편입이 되면서 이 지역의 유기농민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갈아서 콘크리트로 자전거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최덕기 주교님이세요. 수원교구 최덕기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지난 2009년부터 매일 오후 3시에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한 860일 가까이.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까지 4대강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 지역에 남은 4명의 농민들인데 이분들이 그 하천 점용권이 있는 분들인데 2년 동안 점용 허가가 있는데 나라에서 나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용권을 취소한 거를 다시 취소해 달라라고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1심 수원지법에서는 4대강 공사가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유기농업 농민들이 하고 있는 유기농업보다 더 공익적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겼다고 1심에서 이겼다고 좋다고 이 요왕씨가 그동안 신부님들을 기도발을 못 믿었는데 저희가 이긴 걸 보니 신부님들의 기도발이 좋네요 뭐 이러면서 편지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다 웃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양평군과 국토부가 다시 소를 걸어서 재심에선 고법에 와선 졌습니다. 저희가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기했던 이유들은 다 무시하고 그래도 국가적 규모의 토건 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지금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났고요. 이 지역이 유일하게 4대강 공사가 들어오지 못한 지역입니다. 저희 두물머리 지역에 수녀님들과 이런 분들이 매일 미사에 들어가셔서 감자도 심고요. 이름이 불복종 감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고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저희 강우일 주교님 많이 보신 분이죠? 강 주교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바쁘셨습니다. 우리 강 주교님이 양수리까지 주교회 의장으로서 양수성당에서 함께 미사하시고 양수성당에서 두물머리 미사처까지 약 한 15km를 이렇게 신부님들과 함께 걸어서 순례해서 이 지역과 함께 저희 최덕기 주교님, 강 주교님, 농민들과 함께 그 지역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은 저희가 4대강 공사를 맡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참 여기 오면서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우리 제주분들 여기 어디 잘 아시죠?
예, 구럼비입니다.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죠. 많이 폭파가 됐고 상했죠. 이게 저고요. 이게 저희 조혜봉 신부님이세요. 작년에 처음에 여기서 이제 이 구럼비에서 신부님들 모이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지방자치 의원분들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하고, 저희도 지지방문 와가지고, 저랑 신부님이랑 이렇게 둘이 구럼비 이 솟는 물 있잖아요. 그 생명수 보면서 그러고 있는 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멀리서 찍은 거예요. 저희한테 이거 초상권도 허락 안 받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봤더니 신문에 이렇게 띵 나온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여서 아무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저희가 이 구럼비, 저희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도 천주교 연대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제주도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도 각 교구 정평이들이 함께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죠. 저희가 지난해 여름 실무자 연수 때 저희가 이쪽에 왔습니다. 저희 실무자들 다 데리고 여기 와서 일요일날 저희 문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고요. 저는 정평이가 지난 3월 가장 최근에 입장을 발표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한다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 처음부터 강정마을 주민들의 뜻을 왜곡하여 부당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 그리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바라는 다수의 반대 의견에 귀를 막고 많은 성직자들과 활동가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무력적으로 폭언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우려가 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주교회 정평위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저는 교회의 가르침의 측면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가톨릭 교회는 전쟁을 평화의 실패로 봅니다. 전쟁은 평화의 실패로 단언하고 군비 경쟁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군비 경쟁은 더욱더 제주 해군 기지 건설과 같은 군비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설을 포함한 모든 군비 경쟁은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그리고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군비 경쟁 때문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돈이 돌아가지 않고 있더라 라는 것을 교회의 가르침으로, 사회교리의 가르침으로 가톨릭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서울교구 정평위와 저희 환경사무위원회에서 정책 질의를 요번에 4.11 총선 때 후보자들에게 하려고 했으나 저희 교구장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하여튼 발표는 못했고요.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군비 경쟁을 반대하고 평화의 섬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달에 나올 3억 정보에 쓴 글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런 연대, 자연 생태계와 함께하고 있는 이런 연대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뭔지, 공동선의 결핍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강하게 결심하고 투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대다. 가톨릭 신앙인들의 연대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의를 촉구하는 연대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 사회에. 이 내용은 제가 쓴 내용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서에 나오는 교황님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반드시 연대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연대는 자신의 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남을 섬기고자 하는 숭고한 도덕적 실천 행위다. 여러분들이 4대강을 포함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함께 환경 파괴와 군비 축소에 함께 연대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신앙인들의 덕목이며 숭고한 도덕적 실천 행위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강주교님하고 저희 주교의 환경사목위원 고병수 신부님, 주교의 양희석 신부님, 황상근 신부님, 김기봉 신부님, 창조보전연대라 그래서 교회 내 NGO 단체들이 와서 주교님과 함께 이렇게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다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또 사랑만이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게 한다. 우리가 구럼비를 살려내고 제주 해군기지를 막아내는 것은 폭력적이거나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통한 정의의 실천이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머니이신 땅을 공경하라. 예, 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릿고개란 말 들어보셨죠? 예, 저는 경험은 못 해봤고요. 촉은 목피하고 뭐 이래서 이제 봄철이 제일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지난 6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게 새마을 운동하시면서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이제 녹색혁명 했습니다. 이게 뭐냐, 농약 비료 제초제 팍팍 줘가지고 증산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와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들이 양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양적으로 증가하면 계속 늘어야 되는데 80년대 이후에 오히려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감소하면서 점점 더 땅이 가라앉고 물이 부족하고 사막화됩니다. 그리고 많았던 유전적 기본들이 없어져요. 왜냐? 농약 비료 제초제를 너무 준 겁니다. 지력을 약탈해서 농업을 한 거죠. 요즘에는 그 생명농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유기농업, 친환경농업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톨릭 쪽에서 이제 생명농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농업적인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탈식 농법, 관행 농법이 아닌 바로 오리 농법과 같은 생명 농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오리가 어떻게 농사 지는 줄 아세요? 그냥 웃지요? 오리가 뭐예요? 풀 뜯어 먹어요. 예, 제초합니다. 또 뭐 잡아 먹어요? 예, 벌레 잡아 먹어요. 해충 방제도 합니다. 먹으면 뭐예요? 예, 똥 쌉니다. 좋은 유기질 비료가 됩니다. 또 얘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밑으로 뭐예요? 발길질하죠. 그러면 흙탕물이 일어요. 그럼 밑에서 자라려고 했던 잡초가 광합성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잡초가 자라는 걸 못 자라게 억제해 줍니다. 그걸 이제 탁수 효과라 그럽니다. 또 다니면서 심심하니까 어린 모를 막 쪄요. 예, 툭툭 건드려요. 그럼 어린 모가 누가 밖에서 날 건드네? 튼튼해져야지. 이러면서 모가 튼튼해집니다. 뿌리의 활착을 돕는다 그래서 활착 효과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이 6월 초에 집어넣으면 한 두세 달 있다 빼야 돼요. 나락이 패일 때는 얘들이 다 먹어요. 머리는 안 돼. 그래서 그땐 빼야 돼. 빼가지고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막걸리랑 드시잖아요. 이거 뭐 끝내줍니다. 진짜 이게 죽여줍니다. 맛이. 제가 많이 먹어봤어요. 고3에서 이 오리농법 하는 농가들 찾아가서 많이 먹어봤는데 운동량이 많아서 육질이 쫀쫀한 게 아주 끝내줍니다. 네, 여러분도 이거 드시면 맛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오리들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나중에 흙으로 하나님께 갈 때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다 내어줄 겁니다. 모든 동식물들과 미생물에 다 내어주듯이 농약 비료 제초제를 마구 줘서 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구 이 오리와 생태계를 순환적인 고리로서 함께 보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선택하는 농업이 바로 생명농업이고, 근데 요즘에는 그 AI 문제, 조류독감 문제 때문에 이 오리보다는 이 우렁이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 우렁이는 남미 우렁입니다. 우리나라 애들 아니고요. 우리나라 애들은 성격이 느슨해서 그냥 잡아다가 찌개에 넣어서 끓여 드시면 되고요.
얘들은 아주 포악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질이 급해서 남미 칠레나 우루과이에서 온 애들인데 거의 모든 제초를 합니다. 풀어놓으면 신문지까지 뜯어먹더라고요. 배추까지도 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성격의 제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농민들이 손으로 풀 뜯을 것들을. 근데 이놈들이 원래 1년생인데 기후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월동을 해버려요. 약간 지금 생태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방식들의 친환경 농업들, 그리고 비료 대신 우리가 겨울철에 산에 가서 퇴비를 만들어서 자가 퇴비 형태로 이 땅에 뿌려주는 형태, 그리고 또 서울교구 같은 경우는 안동이나 각 교구와 함께 이 유기순환적인 소를 만들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한강성당에서 뭐 여기 연동성당에 만약 이 지역에 분해가 있으면 실제로 장수분해 입식자금이라고 송아지값 3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그 돈으로 새끼를 2마리 낳고 난 다음에 어미소를 잡아서 추석과 설 때 올립니다. 키우는 방식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다 파쇄해서 키우고, 얘들이 싸낸 분뇨는 다시 이 지역의 유기농업을 하는 밭으로 퇴비가 됩니다. 유기순환적인 구조를 만드는, 자급 구조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분이 김정상 농민이라고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인데 한두 마리 정도를 그냥 유기축산 형태로 집에서 키우고 다시 이제 그 소를 입식자금을 준 본당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분들은 안전한 소를 저렴한 가격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를 가만 놔두면 얼마나 살까요? 원앙소리 보시면 나옵니다. 원앙소리 그 보시면 40년, 거기 큰아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했는데 40살, 제 어렸을 때도 내가 봤어. 이러는 거 보면 실제로 한 40년 가까이 삽니다. 닭은요, 한 30에서 35년 삽니다. 예. 그 냅둬 보세요. 한번 너 죽을 때까지 커봐. 이러고. 예. 실제로 최소 30년은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닭들 삼계탕 장난 아니죠. 6주, 8주 만에 키웁니다. 전부 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먹여서 꼼짝 못하게 키워서 바로 먹이는 거죠. 중요한 건 구제역 파동이든 오늘날 광우병 파동이든 인간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먹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된 문제들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올라오는 먹을거리를 밥상을 대했을 때 내가 키운 밥상이 뭐 예를 들면 김치는 이 서정홍 시인이라고 제가 절친인 형님인데요. 마산교구 이제 가톨릭 농민회를 하시다가 지금 황매산 쪽에서 귀농에 사시는데 저희 애를 이 집에 한 일주일 보냈어요. 얼마 전에. 하도 사고를 치길래 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채식만 먹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채식 선언하고 고기 안 먹겠대. 뭐 농사일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나 봐요. 하여튼 이분들이 사는 방식들이, 먹는 방식들이 바로 농민들의 땀과 흙냄새가 느껴지는, 내가 뭐를 먹는지를 아는 생명의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들이 바로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그리고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농업에 대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면 안 될까요? 네,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